저는 오늘 영 애슬릿에서 앵클 스프레인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앵클 스프레인은 좀 어린 스포츠, 유소년 스포츠 선수인 경우와 또 성인 일반인 경우에 사실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하게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앵클 스프레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선수들, 특히 유소년 선수들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앵클 스프레인은 워낙 빈도가 많습니다. 저희 앵클 스프레인은 이 심평원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작년에 142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환자 중에 약 45%가 10대,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질문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먼저 앵클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앵클 스트레인은 머슬이나 텐던의 인저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앵클 스프레인은 리가멘트 인저리입니다. 앵클에 있어서는 대부분 리가멘트에 관련된 인저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앵클 스트레인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약 1000명 중에 2명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유소년 선수들에서는 15세에서 19세, 약 중고등학교 나이 때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약 50% 정도가 운동과 관련해서 손상이 발생합니다. 주로 라테랄 앵클 스프레인이 31%, 그리고 신데스모스 인저리가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로 외측에는 외측의 인대들은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후거비 인대, 그리고 위쪽 신데스모시스라고 알려져 있는 경비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측은 주로 힘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대 레티나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대부분 바깥쪽에서 앵클 인저리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리가멘트 인저리도 대부분 외측에서 발생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른과 차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로스 플레이트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단순한 앵클 스프레인과 관련해서도 이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파이지얼 프랙처를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뼈가 완전히 붓기 전에 생기는 그런 그 카틸리지 인저리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리가멘트의 구성을 보시면 ATFL가 앞쪽에 있죠. 정겁인데 워낙 정겁인데 요즘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인터넷상에 일반인들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보통 오시면 정겁인데 어떠냐 이렇게 바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정겁인데, 종비인데, 그리고 뒤쪽에 있는 PTFL, 후겁인대가 있고 앞쪽부터 순서대로 많이 다치게 됩니다. ATFL 가장 많이 다치게 되고 그 다음 다치는 분이 CFL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런 인대뿐만 아니라 이런 근육, 이 바깥쪽에 페로니스 롱구스나 브레비스 근육이나 그런 레티나큘럼도 바깥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앵클 스프레인은 인버전한 상태에서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한 상태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약간 영 애슬릿에서 차이는 이제 인버전 상태에 익선 로테이션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익선 로테이션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신데스모시스 인저리 그리고 하이 앵클 인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레이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레이드 1, 2, 3로 나누는데 약간 러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드 1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테어 소견이 없는 경우, 그레이드 2는 파셜 테어나 파셜 테어 소견이 있는 경우, 그레이드 3는 완전한 테어가 있는 컴플리트 테어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주로 증상은 후반부 2, 3로 갈수록 웨이트 베어링이 어렵고 스웨일링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약간 요약해 봤는데 제일 이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 환자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온 분들과 그냥 찾아오신 분들의 약간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쳐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접질렀는데 못 걷겠어요? 뼈가 괜찮나요?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어디 파열인가요? 완전 파열인가요? 부분 파열인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힘이 없고 좀 뻣뻣하다. 인대봉합 수술 빨리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일 기초적인 질문, 뼈가 괜찮나요? 일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당연히 먼저 찍죠.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확인, 그래서 실제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 오타와 룰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지, 앵클 스프레인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응급실에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웨이트 베어링을 했을 때 4발 이상을 괜찮게 걸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기준을 주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걸을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눌러봐야 됩니다. 텐더니스 에너지를 확인을 해서 다친 곳은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그 부위와 실제 검사가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멍이 드는 것은 직접적인 손상 부위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픈데 발 아래쪽이 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멍든 것은 보통 디펜던트 포지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면하는 자세나 걸어다니는 자세에 따라서 실제 다친 부위가 아니고 먼 쪽에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텐더니스를 확인하고 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디 인대가 다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보다는 초음파나 MRI를 시행을 합니다. 정겁 NTFL, CFL, 신데스미스 초음파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대는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파열된 경우는 중간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인 파열이 있거나 완전히 파열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피가 차 있고 헤마토마가 차 있고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특히 초음파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은 MRI를 통해서 우리가 인대 파열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MRI의 장점은 카틀리지 리전이나 본 리전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병원 가니까 어디가 정겁인대만 다쳤고 어딜 가니까 종비인대까지 다쳤는데 어디는 부분 파열, 완전 파열, 이게 뭐가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탐정처럼 이렇게 MRI를 들여다보시면서 가지고 오신 MRI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냐, 이제 정겁이 파열이 중요하냐, 종비인대 파열이 중요하나 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안 아프고 잘 접지르고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인대의 파열 정도 10%나 20%나 30% 이런 게 이 잘 다니는데 중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후의 재활 과정이나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 하나하나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좀 없지 않는가. 염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2가지 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불안정성, 첫 번째. 자주 접지르는 게 나중에 만성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 접지른 부분, 외측부가 계속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됐는데 계속 아픈데 왜 아프냐? 인대가 파열됐는데 불안정한데 왜 아프냐? 좀 안 맞죠, 앞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외측 발목 인대 파열은 단지 앵클 스프레인이 아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되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많이 주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핀지가 생기는 겁니다. 바깥쪽에 뼈 조각이나 두꺼워진 인대가 바깥쪽에서 눌리면서 생기는 임핀지가 통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그리고 또 CRPS나 RSD, 뉴로패시 페인으로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재활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11세 농구 선수인데 1년 전부터 접지르고 계속 아파했어요. 그래서 재활 운동하고 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을 했고, MR을 찍어봤더니 이 메디알 쪽으로 카틸리지 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말레올라 아래쪽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래쪽에 이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있었고요. 이걸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좋아져서 잘 운동을 하는 환자가 있었고, 또 이제 아일랜드에서 축구한 19세 남자 환자가 왔었는데 외측 발목을 접지르고 통증이 지속됐다. 그러니까 보니까 MRI상 ATFL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계속 재활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통증 부위랑도 일치를 했고, 그래서 이 서브탈라 조인트의 라테랄 사이드, 이게 안테로 라테랄 탈라 파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스테오콘드랄 리전과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아파했고, 역시 이것도 임핀지라고 보고 제거를 하고 잘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인대 파열되고 발목에 힘이 없고 뻣뻣하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느냐? 힘이 없고 뻣뻣하다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인대 파열 자체보다는 많이 활동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 재활 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인디케이션은 솔직히 가는 병원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제가 볼 때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하는 분들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원치 않은 분들은 재활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약간 여러 군데를 가면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인대 손상이 제가 하는 제가 이게 원칙이라기보다는 제가 치료하고 있는 방식은 인대 앵클 스프레인과 관련해서 인대 파열만 있고 다른 손상이 뚜렷이 없으면
일단 보존적 치료를 2, 3개월 정도는 적어도 합니다. 충분히 하고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특히 통증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임핀지먼트가 있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급성기에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수술적 치료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수술하지 않는다고 깁스하고 한 달, 2달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재활을 프로토콜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그게 실질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냥 러프하게 보면 이제 앵클 스프레인 수상하고 나서 초기, 중기, 후기로 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초기에는 활동 제한을 많이 하고 운동이나 재활은 거의 안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중기, 후기로 가면서 활동 제한을 점점 줄이고 운동, 재활은 늘려가는 식으로 이 기준을 잘 보고 해야지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처음엔 활동 제한 안 하다가 계속 잘 다니다가 계속 아프니까 갑자기 깁스를 하고 갑자기 오신다든가 이런 이 시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재활 과정이 좀 부족하고 회복도 늦고 잘 치료가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앵클 스프레인은 이런 관점에서 급성 앵클 스프레인은 활동 제한과 운동 제한을 초중 후기로 나눠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느 시기에 있고 어느 시기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운동은 일단은 활동 제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초기라고 하면 우리 인대 파열의 회복 기간을 보통 첫 번째 단계가 인플라메토리 페이지로 잡죠. 그러니까 염증기 많이 아프고 걷기도 힘든 시기. 이 시기가 그레이드 3인 경우 보통 열흘에서 14일, 뭐 한 2주, 많이 잡아서 2주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초기 스플린트나 캐스트를 하는 시기는 저는 2주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더 빠른 경우는 더 짧게 잡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스플린터 캐스트, 요즘은 뭐 이런 오픈이 되어 있는 캐스트도 있어서 좀 씻을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 시기에 운동 제한은 거의 톨러럴 웨이트 베어링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는 뭐 2에서 4주라는 건 일반적인 경우고 손상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중기인 경우에는 뭐 요 시기 2주에서 4주는 캐스트나 뭐 스플리트를 풀고 브레이스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ROM과 스트렝스닝을 시행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브레이스를 하고 특히 이제 ROM 운동, ROM이 잘 돼야 스트렝스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ROM이 안 되고 뻣뻣한 환자들이 근력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ROM이 돼야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이 가능합니다. 도시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 이버전, 인버전 하는 운동을 요 중기에 시행하고 한 발로 서는 싱글 힐레이즈 같은 연습도 조금씩 하게 되고요. 후기로 가면 중요한 것이 이제 보조기는 거의 안 하게 되죠. 뭐 스트랩 정도에서 재손상을 막거나 뭐 아예 없이 다닐 수도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렝스닝이나 밸런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뉴로머스큘라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연구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Y 밸런스 테스트나 뭐 싱글 힐레이즈가 특히 앵클 인스테빌리티에 좀 중요한 재활 과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을 좀 했었고요. 실제로 후기 시기, 말기 시기에 근력과 스트렝스닝 이게 회복된 다음에는 이 프로프리오셉션을 회복하는 뉴로머스큘라 컨트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 제일 하기 좋은 운동은 한 발로 서는 운동, 이 상태에서 까치발 드는 거, 싱글 힐레이즈 하는 거, 그 운동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선 상태에서 균형 잡는 운동, 이런 좀 재밌게 하는 운동들은 이런 교육도 가능하고 뭐 스펀지 같은 데 올라가서 하는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을 이런 모습들을 기본으로 해서 운동들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발목 염자 이후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임핀지먼트나 뉴로패식 페인 등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보존적 치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잘 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고 임핀지가 있는 경우는 좀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한다.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리가먼트뿐만 아니라 그 성장판 손상이나 카틀리지 손상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교 선생님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상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증에 허용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하고요. 통증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통증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제 웨이트 베어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행할 때 림핑이 심하지 않게 다니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운동하면서 ROM을 하거나 스트렝스링 하면서 생기는 통증은 이제 운동 재활을 하시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아플 때는 뭐 엔세이드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